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귀는 책 제목 구부러진 계단, 지은이 딘 쿤츠. 딘 쿤츠.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5억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미국의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과 함께 서스펜스 소설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지금까지 14권의 하드커버와 16권의 페이퍼백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를 일컬어 스티븐 킹이 소설계의 롤링스톤스라면 딘 쿤츠는 비틀스다라고 극찬했다. 1945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유년 시절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피해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소설을 습작하며 시간을 보냈다. 슈펀스버그 주립대학 영문과에 진학한 후에는 애틀랜틱 먼슬리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글쓰기 실력을 인정받았다. 졸업 후 청소년 상담 지도사, 영어교사, 록밴드의 드러머, 식품 창고 직원 등으로 일하며 밤과 주말을 이용해 집필 활동을 계속해왔다. 주로 SF 소설을 쓰는 무명 소설가였던 딘 쿤츠는 1973년 인공두뇌와 1975년 필명으로 발표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중과 평단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딘 쿤츠라는 이름으로만 책을 출간하기 시작하면서 라이벌인 스티븐 킹과 달리 한동안 작품의 영상화를 거절해왔던 딘 쿤츠는 비록 영화나 드라마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매해 2천만 부 이상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명실공히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작가로 손꼽힌다. 구부러진 계단은 사일런트 코너와 위스퍼링 룸에 이은 제인 호크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조직을 배신한 FBI 불량 요원이자 미국 최고의 수배자가 되어 거대한 음모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강인하고 당찬 여주인공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출간 즉시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제인 호크 시리즈는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다. 3월 그날 밤 7시 천둥은 치지 않고 팀파니 합주 같은 폭우만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세라 홀드스택은 서류 가방을 왼손에 들고 잠그지 않은 핸드백을 왼쪽 어깨에 메고 언제든지 핸드백에서 총을 뽑아들 수 있도록 오른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로 마침내 파라다이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포드 익스플로러에 올라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비옷 모자를 젖히고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교외 도로였지만 고약한 날씨 때문에 어딘가 낯선 분위기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듯한 음울함이 감돌고 있었다. 지금 그녀의 기분도 그랬다. 지난 2년 동안 처음 느껴본 기분은 아니었지만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 현실 자체가 침식되고 씻겨 내려가고 있어서 빛도 없고 바닥도 없는 무적행이 도사린 위태로운 절벽 끝을 향해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은빛 바늘 같은 빗물이 수수께끼와 위협으로 어둠의 주름을 잡고 있었다. 세 블럭 이상 계속 따라오는 자동차는 모조리 의심스러웠다. 열린 핸드백 안에는 스프링필드 아머리 챔피언 45 구경이 들어있었고 핸드백은 곧장 손이 닿도록 조수석에 둔 서류 가방 위에 놓여 있었다. 원래 그녀가 원한 것은 이렇게 화력이 센 무기가 아니었지만 결국 이보다 작은 총으로는 공격해오는 상대를 확실히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총기의 반동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사격장에서 오랜 시간 연습도 했다. 예전에는 경비원이 상주하는 출입 제한 주거단지 내 태평양을 굽어보는 1만 2천 제곱미터 주택에 대출 한 푼 없이 살았다. 지금은 담장도 경비도 없고
전망도 좋지 않은 동네에 그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집을 사서 어마어마한 융자금을 갖고 있다. 거의 빈손으로 출발해서 40살 나이에 캘리포니아 남부 부동산 대리인 겸 중개업자, 영리한 투자자로 상당한 재산을 일군 그녀였지만 42살에 대부분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 44살이 된 지금 억울하긴 했지만 어쨌든 무일품으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마웠다. 한번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간 경험도 있겠다. 사다리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자금은 남아있다. 이번에는 파멸로 이어졌던 실수를 절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즉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집 근처에 도착하니 폭우 때문에 하수구가 넘쳐서 도로가 움푹 꺼진 지점마다 얕은 호수처럼 물이 고여 있었다. 포드는 마법에 걸려 나아가기라도 할 듯이 양옆으로 날개처럼 물을 뿜어 올렸다. 그녀는 속도를 줄여 진입로로 접어들었다. 해진 뒤 주인이 없어도 안에서 사람이 활동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스마트하우스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몇몇 유리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리모컨으로 차고 문을 열고 문이 트랙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열린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차를 몰고 들어가자 빗물이 지붕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었고 전자경보 시스템이 주인을 환영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으니 오늘 아침 출근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시동을 끄지 않았다. 차문을 잠근 채 왼발은 브레이크를 세게 누르고 오른발은 엑셀 위에 가볍게 올린 상태로 후진 기어를 넣었다. 다시 리모컨을 누르고 양쪽 사이드 미러를 번갈아 바라보며 커다란 차고문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다. 혹시 누가 문 아래로 잽싸게 들어오려고 하면 동작 감지 센서가 침입자를 감지하고 안전조치로 다시 문을 연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익스플로러 지붕이 빠져나갈 높이로 문이 올라가자마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엑셀을 밟아 전 속력으로 후진해서 거리로 다시 나가면 된다. 운이 좋다면 집에 따라 들어온 나쁜 놈을 들이받을 정도로 빠르게 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차고문 아래에 달린 레일이 가볍게 쿵 소리를 내며 콘크리트에 닿았다. 차고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주차 기어를 넣고 긴급 브레이크를 걸고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마지막으로 분출된 배기가스가 공기 속에 떠돌았다. 포드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엔진이 가볍게 탁탁 소리를 내며 식었다. 집으로 이어지는 문의 잠근 장치를 열고 세탁실로 들어선 뒤 그녀는 키패드 쪽으로 돌아서 방범 시스템을 해제하는 네 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동시에 주인이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내부 동작 감지 장치를 해제하고 문과 창문의 센서만 활성화하는 귀가 모드로 전환했다. 벽의 고리에 비옷을 걸었다. 타일 바닥에 빗물이 떨어졌다. 핸드백을 왼쪽 어깨에 메고 서류 가방은 오른손에 든 채 세탁실 안쪽 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그녀는 방금 끓인 커피 향이 집안에 감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총을 든 낯선 사람이 간이 식탁 옆에 서 있었고 식탁에는 커피 한 잔과 일면에 제인 호크 간첩 행위와 반역, 살인죄로 기소라는 헤드라인이 커다랗게 찍힌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놓여 있었다. 총열은 소음기를 장착해서 길쭉했고 총구는 우리 우주를 다른 우주와 연결하는 웜홀처럼 검고 깊었다. 세라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온갖 방범 대책에도 불구하고 누가 집에 침입했다니. 게다가 상대는 여자였다. 20대. 이마에서 가르마를 나눠 귀 뒤로 넘긴 길고 검은 머리. 총구처럼 검고 대담한 눈동자. 화장도 하지 않고 립스틱조차 바르지 않았지만 화장이 필요 없어 보이는 얼굴. 철퇴 안경, 검은 스포츠 코트, 흰 셔츠, 검은 청바지 차림. 엄격해 보이지만 아름다웠으며 병신을 통해 진정한 성별을 마침내 드러낸 죽음의 신처럼 어딘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데가 있었다. 당신을 해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침입자는 말했다. 정보가 필요해서 왔어요. 하지만 일단 작업대에 핸드백을 올려놓으세요. 그 안에서 총을 꺼낼 생각은 마시고.
이 여자를 속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헛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세라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누군지는 몰라도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냥 부동산 업자일 뿐이에요. 총도 없어요. 낯선 사람은 말했다. 2년 전 당신은 노박 저 위치 고정 조준경 유광 갈퀴와 차계 피드램프 킹 안전장치가 달린 스프링필드 어머리 슈퍼 튠드 챔피언 모델을 샀어요. 정확히 4파운드 압력에서 발사되도록 조정한 A1 스타일 방아쇠로 맞춤 주문을 했고 총을 빠르게 뽑아들 때 걸리지 않도록 총기 전체의 모서리도 깎아냈죠. 이런 주문을 하려면 상당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격장에서 여러 시간 훈련하면서 권총을 다루는 법도 배웠겠지요. 그래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라는 작업대에 핸드백을 놓았다. 서류 가방도. 침입자는 지시했다. 나한테 던질 생각은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세라의 시선은 프렌치 나이프와 큰 식칼 등 각종 날붙이들이 들어있는 서랍으로 향했다. 칼 던지기 선수가 아니라면 낯선 사람은 말했다. 절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동작이 빠르지 못할 겁니다. 당신을 해치려고 온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라는 칼 서랍에서 돌아섰다. 네, 들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네요. 여자는 잠시 말없이 세라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영리한 사람이니 내게 경계심을 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이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식탁에 앉아요. 내가 그냥 여기서 나가려고 한다면 약간 아프게 할 수밖에. 하지만 당신이 자초하는 일이지요. 침입자의 강인한 이목구비와 또렷하고 섬세한 얼굴 윤곽은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순수한 켈트족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동공과 홍채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검은 눈동자는 전혀 다른 혈통 같았다. 이 뚜렷한 대비 때문에 인상이 어쩐지 불편했다. 얼굴은 표정을 믿을 수 없는 가면 같았고 진실은 검은 눈빛 어딘가에 비밀스럽게 간직되어 있는 것 같았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겁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주 짧은 눈싸움이 오간 뒤 세라는 상대가 지시한 자리에 앉았다. 열대우림처럼 고요하게 쏟아지던 폭우는 갑작스러운 바람에 무너지고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제인 호크는 세라 홀드스택의 맞은편에 앉아 헤클러운트 코우 45 구경 컴팩트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지난 2년 동안 겪은 일을 생각해 볼 때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세라는 피곤해 보였다. 피곤하지만 기계가 꺾이지 않은 모습. 제인은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스프링필드 챔피언은 좋은 총이에요, 세라. 하지만 핸드백에 넣고 다니지 말아요. 옷차림도 바꾸는 게 좋겠어요. 스포츠 코트를 입는 습관을 들여봐요. 코트 안에 어깨거리를 차고 총을 거기 넣으면 빠르게 뽑아들 수 있어요. 나는 총이 싫어요. 구하는 것만 해도 내게는 큰 수고였어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깨거리로 바꿔요. 방범 장치도 지금 여기 설치한 것 말고 제대로 된 걸 생각해 보시고. 울부짖는 바람이 유리창을 빗물로 세게 두드리자 세라는 불안해졌다. 부엌에 난 2개의 창문 밖에서 폭풍우가 불러낸 인간 아닌 얼굴이 나타날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제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제대로 된 방범장치?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도시나 지역의 모든 보안업체가 동일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자기들이 설치한 시스템을 감시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보안업체는 각자 시스템을 감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부기관이 미 전역의 이런 관제센터에 출입할 수 있는 비밀 백도어를 갖고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백도어가 뭔지 아시나요? 당사자 몰래 어떤 회사의 컴퓨터에 침입하는 길이 있다는 뜻이죠. 나는 보안 서비스 업체의 백도어를 통해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방범 키패드와 동작 감지기의 위치가 어딘지, 실수로 경보가 울렸을 때 해제하는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정전 시 시스템 백업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어디 있는지. 나쁜 놈들에게 유용한 정보죠. 어쨌든 경보를 해제하는 네 자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뒤늦게 한 단어가 귀에 들어와서 세라는 미간을 찌푸렸다. 정부기관?
정부기관이라면 지긋지긋해요. 당신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난 더 이상 정부기관 소속이 아닙니다, 세라. 보안업체는 방범, 경보, 해제 비밀번호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집주인만 아는 걸로 되어 있는 정보죠. 당신이 직접 이 집 메인 키패드로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당신도 설명서대로 일일이 절차를 밟지 않고 설비업자에게 대신 프로그래밍을 해달라고 했겠죠. 설비업자는 그렇게 했고 당신 계정 파일에다 기록까지 해놓았어요. 나는 거기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에 짓눌리는지 세라는 의자에 축 늘어졌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방어적으로 살아왔는데 완벽하지는 못했군요. 더 잘해야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나요? 피해망상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가끔은 내가 이미 반쯤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사는 방식이. 최악의 일이 있었던 뒤로 2년도 넘게 지났는데 그 후로는 별일 없었어요. I'm not that easy to tame. You should see me under these lights. All my tears turn to ice. That's the sweetest escape. Every time the feeling kicks in, I might stay through the night. Bet you get it now. Rock that did it now. 착각하지만 누가 누군지. Whoa. Think you're running back. Guess we gonna be. You know I walk it out, talk it. 눈 감고 하나, 둘, 셋. I'm not that easy to tame. You should see me under these lights. All my tears turn to ice. That's the sweetest escape. Every time the feeling kicks in, I might stay through the night. Bet you get it now. Rock that did it now. 착각하지만 누가 누군지. Whoa. Think you're running back. Guess we gonna be. You know I walk it out, talk it.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겠죠. 그가 언제라도 당신이라는 느슨한 고리를 잘라버리려고 할지 모른다는 걸. 세라는 다시 창문을 바라보았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싶어요? 제이는 물었다. 어두워진 후에 귀가하면 항상 내려요. 그렇게 하시죠. 내리고 다시 앉아요. 세라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의자로 돌아왔다. 제이는 말했다. 나는 원칙적으로 경찰에게만 판매하는 열쇠 따기 총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서 경보를 끄고 귀가 모드로 설정하고 앉아서 기다렸죠. 비밀번호는 내가 바꿀게요. 하지만 당신은 누구죠? 대답 대신 제이는 말했다. 당신은 세상 꼭대기에 있었어요. 고가의 부동산을 판매했고 아주 유능했고 고객들은 불평 한마디 없었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사기 혐의로 3건의 소송에 공개적으로 휘말렸습니다. 고작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무 상관없는 국세청 감사가 들어왔죠. 하지만 일반적인 회계 감사가 아니었죠.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루어진 감사였어요. 돈 세탁 혐의로. 이 기억에 분이 치밀어 오른 세라는 의자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장부를 조사하러 온 국세청 요원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위험한 테러리스트라도 된다는 듯이. 감사원들은 무장했더라도 총기를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총기를 갖고 있다는 걸 내게 확실히 인지시켰어요. 당신에게 겁을 주려고.
세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인의 얼굴을 좀 더 찬찬히 바라보았다. 절 아시나요?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상관없어요. 세라. 중요한 건 당신이 경멸하는 사람들을 나도 경멸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굴 말하는 거죠? 제인은 재킷 주머니에서 사이먼 에그의 사진을 꺼내 카드를 나누듯 식탁 맞은편으로 밀었다. 내 남편이에요. 세라는 말했다. 전 남편.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식. 나야 그를 경멸할 이유가 있지만 당신은 왜? 같이 어울리는 패거리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 일당에게 접근하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그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을 뼈저리게 반성하도록 해드리죠. 겸손해지도록. 캄캄한 밤 넓은 앞마당에서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춥고 외롭고 미칠 듯 행복한 기분으로 서 있는데 암살자들이 도착했다. 물론 타누자 슈클라는 그들의 정체를 곧장 알아차릴 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집요하고 창조적이었던 25살의 타누자는 비에 젖은 밤이 배경이기도 하고 외로움과 영혼의 질병에 대한 은유이기도 한 중편소설을 쓰고 있었다. 2층 작업실에서 쏟아지는 폭우를 바라보다가 이 기회에 주인공이 폭풍우 속을 걸어 오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자연을 직접 체험하기로 할 참이었다. 판타지 요소가 있는 순문학 소설을 쓰는 작가들 중에는 자료조사가 대체로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타누자는 작가가 창조한 판타지라는 근육 밑에는 진실의 뼈대가 필요하고 정확한 사실과 세밀하고 예리한 관찰이 힘줄처럼 그 둘을 묶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타누자보다 2분 늦게 태어났고 훨씬 신랄한 쌍둥이 남동생 산자이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 마. 네가 폐렴으로 죽으면 소설은 내가 마무리해 줄 테니까. 마지막 부분이 최고일 거야. 처음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청바지와 검은 티셔츠가 불안을 덜어주는 묵직한 담요처럼 몸에 달라붙었지만 이제는 담요도 다 녹아버리고 파란색 스니커즈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나약한 몸뚱이 하나로 외로이 폭풍에 맞서는 것 같았다. 소설의 등장인물도 정확히 이런 기분일 것이다. 이 경험의 물리적 상태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머릿속에 꼼꼼히 기록하고 있으니 하루 중 그 어느 때보다도 뿌듯한 충만감이 느껴졌다. 쌍둥이의 저택은 오렌지 카운티 목장 지대 동쪽 언덕 2차선 도로 끝 3에이커 넓이의 땅에 있었다. 철조망을 두른 흰나무 울타리가 대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집 서쪽으로 긴 진입로를 따라 60에서 70m 정도 가면 같은 재질의 대문이 나왔다. 폭풍우는 대지를 두드리고 아스팔트 위에 끝없이 주사위를 던지듯 달그락거렸다. 백살난 참나무의 뻣뻣한 타원형 나뭇잎들이 빗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혓바닥처럼 입을 모아 속삭이는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군중의 외침처럼 메아리치고 있었다.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자연의 합창에 파묻혀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슈클라 저택은 원형 교차로에서 도로가 끝나기 전 마지막 집이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접근하는 헤드라이트 불빛은 타누자의 호기심을 끌었다. 오기로 한 손님은 없었다. 자동차는 어스름 속에서 도로를 따라 밀물처럼 밀려오는 안개를 타고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고 앞장선 헤드라이트 불빛은 1차선 도로 반대편으로 늘어선 유칼립투스 나무 그림자를 훑고 있었다. 자동차는 집 안쪽을 향하지 않고 진입로에 비스듬한 각도로 출구를 막듯이 대문 앞에 멈췄다. 차문이 열리자 실내 조명이 켜지며 대형 SUV의 윤곽이 드러났다. 운전자는 헤드라이트를 껐고 마지막 문이 닫히자 차는 다시 사라졌다. 타누자는 폭우 속에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시력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다. 대문은 흰색이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였다. 문이라기보다 희끄무레한 비밀의 상징. 밤 공기에 불길하게 둥둥 뜬 수수께끼의 상형 문자 같았다. 어른거리며 울타리를 넘어오는 세 사람의 형체도 알아볼 수 있었다. 대문 밖 기둥에는 초인종이 달려 있었다. 손님이 버튼을 누르고 방문을 알리면 집안에서 문을 열 수 있었다. 지금 도착한 사람들이 초인종을 무시하고 울타리를 넘어온다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장난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러 온 침입자라는 것을 의미했다.
검은 머리, 문마이 아가씨 같은 피부색인데다가 마침 어두운 색 옷차림이니 불빛을 피하면 저쪽의 눈에 잘 띄지 않을 것이다. 탄우자는 돌아서 거대한 참나무로 달려갔다. 잎사귀를 따라 흘러내려온 빗물이 수백 갈래 굵은 개울처럼 나무에서 내리 쏟아지고 있었다. 탄우자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덩치 큰 남자 셋이 서둘러 진입로를 걸어오고 있었다. 후드 달린 재킷과 단호한 발걸음은 지옥의 임무를 수행하러 나온 악마의 사도 같았다. 머릿속에서 태어나서 글로 표현되는 시나리오들을 제외하면 탄우자의 생활에는 그다지 극적인 요소가 없었다. 가슴속에 망치와 모루라도 들어있는지 어느 때보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녀는 참나무 그늘에서 뛰쳐나가 유리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피하며 재빨리 집 남쪽으로 향했다. 뒷마당 포치, 문 2개. 첫 번째 문은 부엌이었고 두 번째는 머드룸이었지만 물론 둘 다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포치 바닥에서 열쇠를 다시 주워 아까 폭우 속으로 나오기 전 스마트폰을 놓아두었던 머드룸으로 들어갔다.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지닌 탄우자는 평소 댄서처럼 우아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빗물을 뚝뚝 흘리면서 비닐 타일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머드룸에서 부엌으로 나가는 문이 왼쪽에 있었고 곧장 앞쪽은 아래층 복도로 나가는 문이었다. 얼음을 지치는 스케이터처럼 철벅거리는 신발을 신은 채 미끌거리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여니 산자이가 보였다. 그는 자기 서재에서 나와서 복도 저쪽 끝에 현관에 있었다.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다. 조심하라고 외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탄우자는 자신이 상황을 잘못 읽었기를, 과민한 상상력 때문에 별일 아닌데도 위협을 느낀 것이기를 바랐다. 문간에 처음 나타난 남자는 아는 사람이었다. 링컨 크로슬리, 남쪽으로 2집 건너 주민이었고 보안 간부로 일하고 있었다. 카운티 법원 집행관 캔드라의 남편이었다. 그들은 16살 난 아들 제프와 레브라도 리트리버 구스타프를 키우고 있었다. 좋은 사람들이었다. 잠시 탄우자는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크로슬리와 뒤돌아온 두 남자는 들어오라는 말도 기다리지 않고 문이 열리자마자 문지방을 넘었다. 산자이는 손님들의 무례한 기세에 뒤로 물러섰다. 아무도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두 남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크로슬리의 행동은 일반적인 경찰 상례에 어긋났다. 링컨 크로슬리가 뭐라고 했는지 산자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탄우자는 분명 보안 간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머드룸 문을 거의 닫은 채 알쏭달쏭하고 불안한 어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어린아이 같은 기분으로 좁은 틈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크로슬리는 산자이의 어깨에 한 팔을 둘렀지만 이웃 간의 우정이라기보다 어딘가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작이었다. 그는 산자이보다 훨씬 덩치가 컸다. 크로슬리와 같이 온 남자 중 하나가 권총을 빼들더니 부츠와 재킷에서 줄줄 흘러내린 빗물이 양탄자와 마룻바닥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현관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랐다. 세 번째 남자가 현관문을 닫고 집안을 수색하려는 듯 응접실로 들어가자 탄우자는 머드룸 찬장 서랍을 열어 손전등을 꺼낸 뒤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도망쳤다. 포치를 건너 난간을 뛰어넘고 비바람 속에서 뒷마당을 가로질렀다. 아직 손전등을 켤 용기는 나지 않았다. 비옥한 상상력 속에 극단적인 폭력과 강간, 견딜 수 없는 굴욕적인 광경이 스쳤고 자신과 남동생이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남는 온갖 필사적인 장면들도 떠올랐다. 한 맺힌 억울함에 세라 홀드스택은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붉히며 관절이 희게 붉어지도록 주먹을 꽉 쥔 채 2년 전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새 고객에게 소송을 당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배신당하고 바보 취급당한 고통은 전혀 가시지 않은 것 같았다. 제이는 그런 세라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15년 동안 세라의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 메리 와이어트는 시시한 법적 시비
있다. 고소인 중에 명예훼손 의도로 공모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사후 메리는 아무 설명도 없이 세라의 변호 업무를 중단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다른 변호사가 일을 맡았지만 다음날 역시 마음을 바꿨다. 세 번째 변호사가 법정으로 가지 말고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동안 세라 소유의 6가구 아파트 건물이 보호국이 지정한 심각한 유해 화학물질로 오염된 대지에 건설된 건물 명단에 올랐다. 그로부터 다시 사흘 뒤에는 해당 부동산 세입자들이 처한 위험을 고발하는 보건부 공청회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이 날아왔다. 이미 국세청 감사원들이 장부에서 돈 세탁 증거를 찾아내느라 엿새 동안 담당 회계사 사무실을 휩쓸고 간 뒤였다. 세라는 식탁 위에 놓인 사이먼 에그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이 뱀 같은 자식이 마음을 털어놓는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내가 처한 상황은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자기 친구들이 벌인 일이라고 했어요. 사기꾼 같은 자식이 이혼하자고 하면서 재산 분할 조건을 내놓더군요. 겨우 18개월 전에 결혼할 때 자기가 갖고 온 재산은 자기가 다 갖고 고맙게도 다시 시작할 미천은 남겨줄 테니까 내 자산의 70%를 자기가 갖겠다고. 그 보답으로 소송을 취하해주고 국세청 회계감사도 내게 유리하게 최대한 빨리 끝내고 아파트도 오염대지 명단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가 정말 그렇게 다 해줄 수 있다고 믿었나요? 제인은 물었다. 내게 벌어지고 있던 일이 너무나 괴상했고 초현실적이었어요. 뭘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변화도 충격적이었죠. 언제나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애정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오만하고 잔인하게 굴고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내 집이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내 집이라고. 그런데 왜 굴복하게 됐나요? 세라는 블라인드를 내린 창문들만 차례로 바라보았다. 창밖의 밤 풍경이 보고 싶었다기보다 제인과 눈을 마주치기 민망한 것 같았다. 그가 세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건 미처 몰랐어요. 차고에서 들어오더군요. 남자 둘, 여자 하나. 남편은 나를 그들에게 넘기고 나갔어요. 당신을 그들에게 넘겨요? 주먹에 자기만 볼 수 있는 오물이라도 묻어있는지 세라는 손바닥을 펴서 바라봤다. 남자들이 나를 붙잡고 눌렀어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제인이 말했다. 강간. 아니요. 발가벗겨졌어요. 손에 수갑을 쥐었죠. 무심했어요. 내가 여자가 아닌 것처럼. 인간이 아니라 그냥 물건인 것처럼. 목소리의 억양과 감정이 사라졌다. 기억을 너무나 자주 꺼내보아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닳아 없어지고 더 이상 고통조차 느낄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입술이 창백해지고 뺨이 붉어지고 심한 충격에 대비하듯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보니 당시의 충격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욕실로 데려갔어요. 잔혹한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으스스할 정도로 초연한 목소리였다. 여자는 욕조에 찬물을 채웠어요. 얼음도. 부엌 제빙기에서 가져온 사각얼음. 아주 많이. 그리고 내게 욕조에 들어가 앉으라고 했어요. 저체온증은 효과적인 고문이에요. 제인은 말했다. 이란에서 사용하죠. 북한과 쿠바에서도. 피해자의 몸에 상흔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남자 하나가 변기에 앉았어요. 다른 하나는 의자를 가져왔어요. 여자는 욕조에 앉았죠. 욕조 가장자리에. 나는 마치 없는 사람인 양 자기들끼리 영화, 텔레비전, 스포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입을 열면 여자가 테이저로 내 목을 치진 뒤에 경련이 멈출 때까지 머리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쳐들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죠?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말 내내.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랬죠. 제인은 저체온증 증상을 열거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경련, 혼란, 무기력감, 현기증, 어눌한 말투. 추위도 그 자체가 통증이에요. 세라가 말했다. 다시 주먹을 움켜쥐지만 않았다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모습 같았다. 세라는 굴욕감에 서늘한 침묵을 지키는 동안 제인은 끈기 있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그 고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도 의도했겠죠. 곧 공포심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된 목적은 굴욕감이에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하고 수치심으로 상대의 의지를 꺾어 놓는 겁니다. 몸을 찌르던 오래전의 추위가 다시 뼛속까지 스미는지 마침내 입을 연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들은 소변을 제이는 세라가 굳이 말을 끝내지 않도록 대신 말했다. 소변을 볼 때 욕조 안에 봤겠죠? 마침내 세라는 고개를 들고 제인의 눈을 보았다. 그런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인간을 그런 경멸로 다루는 것. 당신이 그런 부류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는 겪어봤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떨림의 성격은 달랐다. 더 이상 추위나 굴욕감이 아니라 맹렬하고 정당한 분노 때문에 떨려 나오는 음성이었다. 그 세 사람이 내게 한 짓을 사이먼에게 그대로 갚아주겠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세라. 그는 그래도 싸요. 더한 짓을 당해도 싸죠. 그를 파멸시킬 건가요? 아마도. 돈도 뺏고 일부는 그렇게 되겠죠? 죽일 건가요? 필요한 정보를 그에게서 얻어내면 다른 사람들이 아마 고자질했다고 죽일 거예요. 세라는 생각에 잠겼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자존감을 되찾고 싶다면 완전히 되찾고 싶다면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바깥에는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세라 홀더스택의 머릿속에서도 성격은 다르지만 똑같이 맹렬한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알고 싶은 게 뭔가요? 타누자 슈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의무감 때문에 몇 년 동안 말을 키우지 않은 어두운 마구간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왼손으로 손전등을 가렸지만 거리가 워낙 멀고 날씨도 고약했기 때문에 본체의 침입자 중 누가 창밖을 내다본다 해도 희미한 불빛을 알아볼 것 같지는 않았다. 행군하는 부대의 군화처럼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말 발굽으로 단단히 다져진 바닥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빈 마구간 구석에서 썩어가는 퀴퀴하고 달짝지근한 지푸라기 냄새, 원래 안장과 굴레, 기타 승마 장비를 보관하던 마구실에는 지금도 잔디 깎는 차와 갈퀴, 삽, 기타 조경 장비가 있었다. 손잡이가 긴 도끼는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갸냘픈 여자가 남자 셋을 내쫓거나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런 폭력을 휘두를 만한 배짱도 없었다. 마구실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손전등 불빛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 타누자는 얼른 선반을 비춰보았다. 농약자루들, 온갖 크기의 테라코타 병, 토마토 묘목용 삼나무 막대기, 스펙트라사이드 말벌 및 호박벌 살 충제. 그녀는 선반에서 말벌 스프레이통을 꺼냈다. 안전 뚜껑을 열었다. 높이는 약 25cm, 무게는 700g 정도. 다량의 독극물이 들어있었다. 이제 바람에 날린 빗물은 복잡한 리듬으로 마구간을 두드리고 있었다. 타누자는 열린 문으로 돌아가서 손전등을 끄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힌두족이기는 했지만 타누자는 10살 때 뉴델리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747 여객기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그들이 믿던 종교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강렬한 샤크티 에너지의 온화함을 상징하는 여신, 생명의 창조자이자 거대한 자비의 셈인 바바니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부디 제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소서. 타누자는 살충제통을 미친 듯이 흔들며 차가운 빛 속으로 다시 뛰쳐나가 집을 향해 달렸다. 산자이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 산자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녀를 뒤따라 이 사악한 세상으로 살그머니 나와 첫숨을 쉰 존재다. 그러므로 그녀는 언제나 동생의 락샥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머릿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ied to pick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roblem child, cause I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끝없이 on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We dreaming hard, we came so far, now I believe.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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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ur moment. You know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lden. Up, up, up with our voices, going to get you so often, gonna be golden. Oh,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Oh,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Waited so long to break these walls down, to wake up and feel like me. Put these patterns all in the past now, and finally live like the girl they all see. No more hiding, I'll be shining like I'm born to be. Cause we are hunters, voices strong, and I know I believe.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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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ur moment. You know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lden. Oh, up, up, up with our voices, going to get you so often, gonna be golden. Oh,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Oh,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be. You know we're gonna be golden. We're gonna be glowing like every night on it. You know that it's our time, no fears, no lies, that's who we're born to 지금 닥친 위험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집시의 예언도구처럼 반투명 우윳빛 석영 탁자 위에 놓인 크리스탈 그릇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고, 그릇 안에는 무르익은 장미 꽃잎이 핏방울처럼 불길하게 가득 담겨 있었다. 총구로 위협당해서 부엌 탁자에 앉아있는 산자의 시클라는 무섭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했다. 이런 심각한 순간에도 한 줄기 즐거움이 공포에 섞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자의식도 아직 남아있었다. 누나는 마술적 리얼리즘 작가였고, 출간된 지 겨우 3주밖에 안 된 새 소설은 비평가들의 한결같은 찬사를 받았다. 산자이 역시 하드보일드 탐정수술 요소가 섞인 순문학 소설로 촉망받는 작가였다. 때때로 자신이 세상의 위험과 난폭함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네오누아르물을 원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래, 그의 부모님은 테러리스트가 폭발시킨 비행기에서 돌아가셨다. 그래, 그와 타누자의 마우시 이모인 아시마 차터지와 이머부 버튼은 조카들이 법적 성년인 17세가 되기 전까지 보호자 역할을 하는 동안 슈클라 쌍둥이의 상속재산 3분의 1을 빼돌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로버트 미첨 주연의 영화를 만들기에 적합한 누아르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산자에는 위협과 폭력이 난무하는 밑바닥 경험을 좀 더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지금 그는 캡틴 아메리카처럼 반듯해 보이던 이웃집 남자가 겨누고 있는 총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총을 든 두 번째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머드룸 문
근처에 서 있었다. 애벌레처럼 콧대 바로 위에서 거의 일자로 붙은 덥수룩한 눈썹을 지닌 세 번째 남자는 작은 아이스박스를 탁자 위에 놓더니 삽입관이 연결된 피하 주사기와 가로 세로 20cm 깊이 18에서 20cm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상자를 꺼냈다. 맨손으로 바로 집어들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차가운지 그는 면장갑을 끼고 상자를 다루고 있었다. 산자인은 권총보다 주사에 더 경계심이 일었다. 총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위협이지만 주사는 알 수 없는 물질을 몸속에 주입한다. 주사는 질병을 연상시켰다. 그는 아프지 않고 설령 아프다 해도 이 남자들은 그를 치료하려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혹시 감염시키러 온 걸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 진실의 약. 영화 속의 고문 장면들도 떠올랐지만 그 역시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에게는 누군가에게 숨겨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정보는 없었다. 산자인은 그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어쩌면 그의 대답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침묵으로 답하는지도 모른다. 그는 타누자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다. 요즘 남자친구가 없는 누나가 지필에 도움이 될 진실한 경험을 얻겠다고 바깥 어딘가 빗속에서 서서 괴짜 같은 짓을 하다가 이자들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기를 감지해서 도움을 청하러 갔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흥분해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혹시 도망칠 생각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산자인은 상대의 침묵에 침묵으로 대응하고 가랑이 사이에 병아리콩 두 쪽이나 달려있을까 싶은 일개의 깡마른 인도 소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의자에 축 늘어졌다. 그가 굴복했다고 상대가 확신할수록 방심을 틈타 도망칠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장갑을 낀 남자가 금속 상자를 열자 냄새 없는 희끄무레한 안개가 피어나왔다. 내용물 아래에 깔아놓은 드라이 아이스가 공기에 노출되자 기화하는 것 같았다. 총과 주사도 무서웠지만 새 침입자의 공통된 태도는 더욱 위협적이었다. 남의 집에 침입해서 산자이를 억지로 부엌으로 끌고 가 의자에 앉히고 석영 탁자에 물을 흘리며 장미꽃 그릇을 옆으로 거칠게 밀어낼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듯한 위압감. 그의 항의와 질문에 대응하는 오만한 침묵, 무표정한 얼굴, 자기들과 다른 열등한 종족에 속한 존재를 바라보는 듯한 직접적이고 무자비한 눈빛. 링컨 크로슬리는 그답지 않았고 평소처럼 유머도 없었다. 세 사람 모두 어딘가 기계 같은 데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지름 2.5cm, 길이 18cm 정도의 은색 단열 봉투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것 같았다. 장갑 낀 남자는 애벌레 같은 눈썹을 한껏 미간에 모으며 그중 3개를 꺼내 탁자에 놓았다. 크로슬리는 냉장고 옆 조리대에 권총을 내려놓더니 피를 뽑을 환자의 혈관이 더 잘 보이도록 외과 의사가 압박대로 사용하는 긴 고무관을 꺼냈다. 엄숙하고 말없는 남자들의 서두르지 않는 동작은 오락물이 아니라 끔찍한 결과가 정해져 있는 진실을 알리려는 마음 같았다. 스테인리스 스틸 상자 뚜껑을 닫는 순간 그 모서리에서 반사된 불빛이 레이저처럼 날카롭게 번득였다. 얼음에서 마지막으로 깃털처럼 피어오른 김은 단말마의 영혼이 토해내는 사자의 비밀처럼 덧없이 사라졌다. 장면 하나하나는 마치 꿈결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세밀해서 극사실적이었다. 조리대에 놓인 총은 기회 같았다. 침입자들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는 순간을 틈타 의자를 왼쪽으로 돌리고 식탁에서 뒤로 물러나서 벌떡 일어나 빠르게 움직이면 분명 보보보다 먼저 권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링컨이 경찰 훈련을 받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크로슬리는 바늘을 찌르기 전에 피부를 살균하는 알코올 솜으로 보이는 은박 포장을 꺼냈다. 산자이는 다시 은색 튜브 3개에 시선을 돌렸다. 애벌레 남자가 입구를 봉하는 벨크로를 뜯어내자 뽀얀 호박색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 앰플이 나왔다.
공포에 섞여 있던 한 줄기 갸냘픈 기쁨은 사라졌다. 지난 몇 분 동안 산자이는 남은 평생 글쓰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협박과 폭력을 경험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살아서 글을 쓸 수 있을 때의 얘기였다. 애벌레 남자가 앰플막을 바늘로 찔러 호박색 액체를 주사기 안에 빨아들이자 머드룸 근처에 서 있던 남자는 유사시에 산자이를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권총을 총집에 넣고 다가왔다. 워낙 많이 해본 일이라 따분한 것처럼 하품까지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남자의 입에서 번들거리는 위산이 걸쭉하게 솟구치는 것 같았다. 산자이는 그 냄새가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그는 말벌 살충제 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지점으로 시선을 옮겼다. 163cm, 45kg, 빗물에 흠뻑 젖은 갸냘인 체구였지만 아래층 복도에서 나타난 탄우자는 거인처럼 위협적이었다. 예쁜 얼굴은 죽음과 파괴의 여신 칼리가 무시무시하게 현현한 듯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비록 팔은 칼리 여신보다 2개 모자랐지만 살충제 캔을 한껏 내밀고 있었다. 살충제는 고압 용기에서 분무되어 나오지 않고 분출구에서 6m 거리까지 걸쭉한 물줄기로 뿜어져 나왔다. 얄궂게도 언젠가 말벌 스프레이와 곰 퇴치제가 효과적인 방법 무기라고 말한 것은 다름 아닌 링컨 크로슬리였다. 첫 남자는 구역질을 하고 독한 증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입안을 물로 씻으려는지 비틀비틀 부엌 싱크대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진다. 탄우자는 댄서처럼 날렵하게 링컨 크로슬리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조리대 위에 놓아둔 권총으로 손을 뻗었고 탄우자는 다시 약을 쏘았다. 겨우 2.5m 거리에서 발사한 살충제는 링컨의 눈과 코에 세차게 튀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방금 남자보다 더 심한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다. 흰 장갑을 낀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피하 주사기와 앰플을 내려놓았고 그 틈을 타서 산자이는 의자에서 내려와 식탁 아래로 기어 안전한 위치로 이동했다. 이제 세 남자가 모두 컥컥거리고 기침하며 고통스럽게 신음하다가 가구와 서로의 몸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새로 된 의자 다리 사이로 식탁 아래에서 빠져나오다가 산자이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누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산자이가 부엌과 차고 사이 문간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전자레인지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냉장고에서 실탄이 튀었다. 위쪽 찬장 문에 홈이 패고 갈라졌고 안에 있던 접시가 쨍그랑거리며 박살났다. 아예 눈이 멀지 않았다 해도 눈물과 살충제가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으니 링컨 크로슬리는 시야가 흐릿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그는 헐떡거리며 숨을 들이마셨지만 그때마다 공기보다 숨막히는 가스가 더 많은지 폭발하듯 도로 내쉬었다. 다리가 고무로 된 것처럼 제자리에서 몸이 흔들거렸다. 그래도 그는 권총을 놓지 않고 따갑고 충혈된 눈에 어른거리는 향상을 향해 계속 총을 쏘고 있었다. 산자이는 턱수염에 토사물이 잔뜩 묻힌 채 오른쪽에 쓰러져 있는 장갑 낀 남자를 멀찍이 돌아 미친 듯이 기었다. 그는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광견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머드룸 문간에 있던 남자는 말벌 살충제 몇 온스를 입에 제대로 맞고 반사적으로 삼키는 바람에 뒤로 쓰러진 채 숨이 막히는지 독국물 때문에 죽어가는 건지 손톱이 살점을 파고 들어가 피가 보일 정도로 다급하게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쓰러질 때 재킷 주머니에서 흘러나왔는지 옆에는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다. 미친 듯이 쏘아대는 총알을 피해 부엌을 탈출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산자이는 잊지 않고 전화를 챙겼다. 그는 탄우자가 나간 문간으로 향했다. 누나는 세탁실에서 살충제를 내려놓고 차고 쪽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주섬주섬 일어섰다. 겁에 질린 나머지 아버지가 늘 하던 힌두어 표현 샤바시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다. 잘했어 라는 뜻이었다. 그는 탄우자를 따라 차고로 나가며 전화기를 켰다. 911에 전화할게. 집어치워. 탄우자는 말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커피 잔이 날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제이는 두 번째로 머그잔에 커피를 따라 식탁으로 가져와서 세라 홀드스텍 앞에 놓았다. 향긋한 김이 잔에서 리본처럼 올라왔다. 제이는 자기 잔도 새로 채우며 말했다. 날 돕겠다고 하셨지만 우선 당신이 알아야 할 내용이 더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쁘다는 뜻이군요. 혹시 사이먼이 이전에 3번 결혼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하던가요? 세라는 잠시 놀라는 것 같았지만 이내 평정을 찾았다.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맹세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와는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3번째 아내는 그가 혓바닥에 금치를 한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네, 심장은 강철이었어요. 제이는 파이렉스 주전자를 커피 메이커로 가져갔다. 그는 2가지 이유로 아내를 고르는 것 같아요. 첫째, 모두 서로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씬한 갈색머리 여성, 파란 눈, 168에서 3에서 5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키. 다른 조건은 돈, 큰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혹은 당신과 다른 한 사람의 경우처럼 자수성가한 사람, 아주 막대한 돈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재산의 소유자. 변호사 4사람이 아내 3명의 이혼을 담당했는데 모두 사이먼에게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자산의 50에서 70%를 양도했어요. 다 나름대로 끔찍한 일을 겪었겠군요. 제이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비슷한 일이었어요. 소송이 들어오고 온갖 연방기관이 갑자기 뒷조사를 하고 혼란이 극에 달한 시점에 얼음물 목욕이나 그 비슷한 고문, 극도의 굴욕, 모두 나처럼 무너진 거군요. 세라는 다른 세 아내도 비슷하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데 위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이먼이 거듭 이겼다는 사실 약간 우울한 것 같았다. Don't want you, need you, yeah I need you to fill me up 마시고 마셔봐도 상해졌지 않아 Got a feeling that oh yeah, you could be everything that I need Taste so sweet, every sip makes me want more yeah Licking like snack cause you got it like that Take a big bite, want another bite yeah 너의 모든 걸 나 원해 너 말고 모두 뻔해 When you're in my arms I hold you so tight Can't let go, no, not tonight 지금 당장 날 봐 시간 없잖아 넌 내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 Cause I need you to need me I'm empty, you feed me so refreshing My little soda pop You're all I can think of Every drop I drink u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Cool me down, you're so hot Pull me up, I won't sto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My little soda pop Make me wanna flip the top 한번 come make it hit the spot Every little drip and drop fizz and pop 소름 돋아 it's getting hot Just a sipping when it's dripping out It's done I need a second round And pour a lot and don't you stop Till my soda pop fizzles out 속에 그려왔던 너난 절대 놓칠 수 없어 날 원했고 I waited so long for a taste of soda So the wait is over baby Coming through New York just can't get enough You're all I can think of Every drop I drink u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Pull me down you're so hot Pull me up I won't sto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You're my soda pop Gotta drink every drop 책 제목 구부러진 계단 지은이 딘 쿤츠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